184페이지에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요 국가와 시민이라는 것에서 국가와 윤리,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뭐고 뭐 어떻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동서양 사상인데 메인은 사회계약론이야 일단. 메인은 사회계약론이고 이 사회계약론이 상당히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래서 내가 184페이지에 일단 사회계약론 하기 전에 그래도 기억해야 될 사람이 유교랑 아리스토텔레스거든. 유교랑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중간에 보면 공화주의는 지금 안 할 거야. 그냥 공화주의는 지금 뒤에서 따로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또 배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유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사회계약론 이렇게 세 개 하면 되는데 일단 유교는 간단하게 중간 치자.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국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유교가 봤을 때 국가란 가족의 질서, 즉 효와 제가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게 다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교는 효제라는 가족 윤리가 확대되어져서 알겠죠? 나타나는데 따라갈 필요 없고 역할을 주시죠. 민본주의. 맹자는 백성을 근본으로 봐야 되죠? 맞죠? 이거 기억하면 돼. 백성을 근본으로 여겨. 그래서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이거 한번 정리하자.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기억나니? 국가, 사직이 그 다음이며 가장 가벼운 것이 군주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맞죠? 누가? 군주가. 그래서 이거에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야, 유교가 민본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통치의 주체가 백성이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되잖아. 민주주의 아니잖아. 알겠죠? 통치의 주체는 여전히 군주고 그리고 당연히 법이나 형벌을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아. 알겠죠? 부정하지는 않아. 그런데 도덕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돼. 맞죠? 도덕적인 다스림이. 이런 것들이 국가의 역할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특히 맹자는 구성원들이 선한 삶을 살게 하려면 반드시 백성들이 뭐 있어야 된다? 항산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항산이 있을 때 항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군주는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줘야 되고 맞죠? 그래서 특히 맹자는 백성들에게 항산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알겠죠? 정치의 목적은 도덕적인 사회야. 근데 도덕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백성이 항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치의 시작으로서 제시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그나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군주가 제 역할을 못한다. 즉 패도를 일삼는 군주. 기억나죠? 패도를 일삼는 군주. 힘으로 막 다스리고. 그러면 그런 군주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다? 교체가 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군주가 교체될 수 있다라는 역성혁명을 제시하게 됐다. 알겠죠? 역성혁명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이제 유교의 입장인 거야. 국가의 역할, 알겠죠? 정당성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중요합니다. 사회계약론만큼 중요한데 잘 나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핵심적인 단어가 인간은 누구나 정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야 국가는. 왜냐면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거든. 인위적으로. 알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 자연적 형성인 거야. 알겠죠? 본성 자연적 형성. 근데 이걸 적어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 공동체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서 모든 공동체가 나타나.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본성에서 비롯되거든. 알겠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다 뭘 추구하냐면 선을 추구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바뀌는 게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면 틀려.
모든 공동체가 다 선을 추구해. 그런데 이렇게 적어보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최초의 공동체는 가족이야. 일단 최초의 공동체. 근데 가족, 나아가서 지역사회, 맞죠? 더 큰 규모의 단위, 그리고 최종적인 공동체의 완성, 최후이자 완성이자 최선이자, 알겠죠? 궁극적이자 다 좋은 것만 갖다 붙여.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야.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선을 추구하지만 최후, 완성, 최선의 공동체는 국가다. 그래서 국가란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행복을 위한 공동체이고 도덕 공동체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자거든. 알겠죠? 공동체주의자야. 그럼 공동체주의니까 국가는 뭐 최상, 최고, 그리고 가장 완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자족적이다라고 표현해. 왜냐면 국가는요, 국가 안에서 가족이나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공동체를 다 포함해. 다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냥 다 좋은 말만 갖다 붙이면 돼. 자급자족적, 최선, 최후, 알죠? 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국가가 공동체주의잖아. 그래서 국가가 행복한 삶을 살게 국가가 이끌어줘야 돼. 이걸 적해라. 국가가 이끌어줘야 돼. 그래서 막 바람직한 인격 모델을 제시한다던가, 알겠죠? 선한 삶을 권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국가의 역할이라거든.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참고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왜냐면 자유주의는 국가는 그냥 수단이야. 국가가 시민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면 이건 자유의 침해가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자유주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곧 사회계약론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제 곧 배울 사회계약론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자유주의 사상가가 누구냐면 로크야. 로크. 일단 배운 거야. 알겠죠? 로크가 가장 전형적인 사상가고 로크에 대해서는 이런 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로크가 봤을 때 국가가 막 이렇게 이끌게 되면 이거 오히려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 자연적, 가장 최고의 공동체. 그러면 얘들아, 봐봐. 국가가 최고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하나 쓸게. 지금 내가 분명히 최초의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있을 수 없다. 국가가 없으면 가족도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 최초의 공동체지만 국가는 개인 또는 가족에 뭐 되어지는 공동체냐면 우선된다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된다라는 거는 시기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의 개념을 말하는 거야. 중요도의 개념을.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야. 할만하지? 그냥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대신에 본성적, 자연적을 기억해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더 붙이면 이 사람은 이것도 이야기해. 정치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치의 참여를 시민들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보편적 권리다. 알겠죠? 정치 참여를 보편적 권리라고 봐.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번 넣어보자. 국가는 다 잘 넣어지지. 국가는 자연의 산물, 본성적. 그래서 국가가 없는 자는 짐승 아니면 신밖에 없다. 특히 인간의 이거 좋잖아. 동물과 차이점. 인간만이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 선과 악의 인식과 공유로부터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봐. 이것도 보기로 좀 잘 나와. 그래, 한 번 더. 모든 공동체가 뭘 추구한다? 선을 추구해. 알겠죠? 이거 국가만 추구하는 건 아니야. 근데 국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거야. 알겠죠?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거. 요 정도가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요 정도고 중간에 봉화주의 놔두고 186페이지 한번 볼래? 자 이제 본격적인 사회계약론을 할 건데 일단은 사회계약론자들을 왼쪽에다가 간단히 위에다가 간단히 써도 되는데 기본 전제가 있어.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가정을 해. 가정. 무슨 상태다? 자연 상태다. 일단 자연 상태야. 알겠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천부적인 권리를 타고나 생명, 자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권이라고 표현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이 봤을 때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가 좀 불완전해. 불완전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불완전해. 그러니까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이 안 돼. 확실하게 보장이 안 돼.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면 이 자연 상태에서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인간이 이렇게 살 바에는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연권 보장이 좀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알겠죠?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권력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되었다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성적인 합리적 인간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계약은 중요한 단어 만장일치야. 알겠죠? 만장일치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사회계약론은 국가란 인위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사회계약론자의 입장인 거야.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연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국가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겠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정당하려면 개인의 뭘 보장해줘야 된다? 자연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사회계약론자가 말하는 정당한 국가인 거야. 그렇죠? 자연권을 보호 위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야. 수단. 권리 보호의 수단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자 봐봐. 그러면 사회계약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준법의 의무 왜 법을 지켜야 된다? 알겠죠? 준법의 의무. 아리스토텔레스는 준법의 의무도 자연적 본성적 의무라고 보거든.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의무야. 그러니까 국가도 본성적 자연적이듯이 준법의 의무도 자연적 본성적이거든. 근데 사회계약론자들이 봤을 때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야. 알겠죠? 그래서 준법의 의무는 자연적이 아니라 동의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합력을 미리 좀 알아야 돼. 특히 이 동의 관련해서 로크라는 사상가가 어떤 동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의 동의를 이야기해. 준법의 의무는 두 가지의 동의를 통해서 발생된다. 그럼 하나는 뭐냐? 내가 실제로 그 국가에 살겠다고 밝힌 거야. 그 국가에 살고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겠다고 밝히는 거거든. 그게 무슨 동의냐면 명시적 동의야. 명시 드러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준법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는이야. 또는 노크는 묵시적인 동의를 통해서도 준법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명시적 동의는 해당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동의거든. 알겠죠? 구성원으로서의 동의가 명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대한민국 민증, 알겠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명시적인 동의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다는. 근데 묵시적인 동의는 뭐냐면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영토를 향유하는 것만. 그러니까 여기서 향유는 뭐 방문도 돼,
존재도 돼.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일본에 따로 여행 갔어. 그럼 일본의 영토를 향유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것만으로도 법을 따르겠다라는 뭐와 같다? 동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얘들아,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이어야만 한다는 틀린 말이야. 왜?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로도 나타날 수 있고 묵시적인 동의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명시만으로도 가능하고 묵시만으로도 가능해. 명시만으로도 가능하고 묵시만으로도 가능한데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한다는 식의 표현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우리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어. 간단하게 봤는데 마르크스는 국가를 좀 부정적으로 봐. 맞죠? 그래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맞죠? 요게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국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야, 애초에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되면 국가라는 것이 소멸되는 거니까 국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 발전 단계, 즉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가는 뭐 되어진다? 소멸될 것이고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유일하게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은 마르크스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을 봐야 되거든. 일단 자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너희가 이걸 안 적어도 되는데 3명의 사상가가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각자가 바라보는 자연 상태가 어떠한지,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연 상태가 어떠한지, 알겠죠? 그리고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형태 및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물론 모든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한 거야. 알겠죠? 자연 상태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거거든. 근데 3명마다 좀 강조하는 권리들이 달라. 강조하는 권리들이. 그리고 그 계약을 위해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제 국가의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국가 체제를 비교해야 돼. 그래서 이제 3명이 나와. 홉스부터 볼게. 내가 홉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로 봐. 알겠죠? 인간이 이기적이고 악해. 그래서 본성은 그냥 이기적이야.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만을 막 추구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원래부터가. 자, 그 다음에 자연 상태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 상태라고 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봐봐. 자,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알겠죠?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권리들이 있대. 다 동등하게. 누구나 다 동등하게 자기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무제한적인 권리들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무제한적인 권리가 있어.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고 무제한적인 권리가 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래서 홉스는 이 자연 상태가 또 공통의 법이나 또는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 알겠죠? 공통의 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제도들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보장받고자 하고 자기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알겠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홉스는 이게 또 중요해. 각자가 그냥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단 말이야. 알겠죠? 이걸 같은 말로 모든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봐.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만물에 대한 권리로 인해서 이게 중요해. 자연 상태는 내 것이라든가
네 것에 대한 구별이라는 것이 없다고 봐. 내 것과 네 것이라고 딱 구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누구나 다 뭐든 다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홉스에게서는 자연상태는 중요해. 자연상태는 개인의 소유 권리라는 것은 없다고 봐. 자, 인간은 누구나 자연적 권리로서 생명권, 자유권 이런 것들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자, 소유권이라. 그리고 자, 누구나 다 또 하나 더. 홉스는 이런 거야. 봐봐.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이라는 것이 존재는 해. 자연법. 자연법은 막 구체화된 법은 아니야.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법이야. 인간에게 부여된 법이야. 근데 홉스는 이 자연법이 존재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이잖아. 너희 생각, 너희 그냥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봐. 학교에서 누구나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당연한 거잖아. 근데 만만한 셈이야. 개판치잖아. 다른 가잖아. 알겠지? 자기 성적 올리고 다른 가잖아. 근데 무서운 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수업 들리고 하잖아. 어쨌든간에. 우리 때 그랬다고. 알겠지? 그럼 봐. 자연법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 그래서 홉스가 봤을 때 자연상태, 즉 강제력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알겠지? 이거에 대한 막 강제하는 공포가 없다면 다 자기 힘에만 의존해. 자기 힘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자기 힘에만 의지하게 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위협하려고 한다? 그럼 내 생명 보장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뭐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저 사람도 만약에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각자가 이기적으로.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무제한적 자유 때문에 서로가 뭐 한다? 죽고 죽이는 상태가 되는 거야. 서로가 죽고 죽이는 상태.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를 무슨 상태다? 만인의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또는 전쟁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인간이 누구나 생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무제한적 자유 때문에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지. 알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이 전쟁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홉스는 자,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 상태라도 그게 정의, 부정의의 구별이 없어. 왜냐면 이 자연 상태는 공통의 동의가 되어진 도덕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의 생명을 위협받은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부정의한 게 아니라고 봐. 애초에 정의와 부정의라는 개념이 없다고 봐. 그래서 전쟁 상태는 절대로 불이하다라고 하면 이거 절대 안 돼. 그래서 홉스한테 되게 많이 나오는 보기 오답 중에 하나가 부정의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 다시 기억해야 되겠죠. 홉스 입장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권리를 가져. 알겠지? 그리고 특히 만물에 대한 권리, 무제한적 권리가 있어. 근데 또 봐봐. 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간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밑에 뭐가 없으니까 소유 권리라는 게 없어. 또 인간은 이런 강제력의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보존만 추구하고 자기 힘에만 의지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뭐한다? 죽고 죽이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런 무제한적 자유가. 오히려. 근데 뭐하지 않다? 꼭 기억해야 돼. 불이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연 상태는 정의도 없고 부정의도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이기적 인간을 빡세게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 안에서 그 국가를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생명을 보호받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없으면 또 우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거니까.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약,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뭘 위한 거다?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한 거야. 계약의 목적, 특히 뭐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 특히 이제 홉스가 이 계약 과정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래.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성. 왜냐면 이성의 역할이 뭐냐?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자연법을 인식하게 하는 게 이성 역할이야. 알겠죠? 자연법을 인식하게 해. 두 번째는 이 정념이라는 것도 사회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 정념은 이제 전쟁 상태에 대한 공포다. 알겠지? 그러니까 가정해봤더니 되게 고민스럽잖아.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성의 역할은 자연법을 인식하게 하는 거고. 근데 자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이건 말해줄게. 홉스가 말하고 있는 자연법은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생명을 보호하라, 계약을 체결하라, 계약을 이행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자연법의 내용이거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런 것들이 자연법의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연법에 따라서 이성이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 자연법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자 한다. 그렇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린 여전히 이기적이란 말이야. 우리는 공포가 없으면 또 서로가 죽고 죽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을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만들고 그 힘 아래에서 통제받고자 한다. 그게 오히려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 같이 계약을 해서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권리들을, 알겠죠? 권리들을 양도하는, 한 개인 또는 집합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권리들을 포기하겠다, 넘기겠다. 근데 옛날에는 홉스를 전면 양도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요즘엔 절대 아니야. 홉스는 봐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자연권을 포기해. 국가를 만들어. 그런데 웬만한 걸 다 포기하는 거 맞아. 알지? 웬만한 걸 포기하는 거 맞는데 적어도 절대로 전부 양도는 또 아니야. 절대로. 알겠죠? 웬만한 걸 다 포기하는 거 맞지만 전부 양도하진 않아. 왜? 적어도 생명권은 국가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고. 생명권은 보호받고자 하는 거지 국가에게 넘기는 게 아니잖아. 생명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적어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다. 몇몇 개를. 알겠죠? 생명권 또는 생명을 지킬 권리 이런 것들을 양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봐봐.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제 너든 나든 우리가 각자 그런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를 만들어낸 거야. 이 중간에 하나를 딱 만들어내고 얘가 우리 모두를 다 지배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이고 군주이고 지상의 신이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인들로부터 양도받아서 우리는 뭘 만들어냈다? 국가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봐봐. 국가는 모두의 의지가 합일되어서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인공적 권력이야. 알겠죠? 인공적 인격이야. 자연적이라면 안 돼. 알겠죠? 인공적 인격이 바로 국가야. 그리고 그 국가를 거의 같은 말이야. 그 국가를 같은 말로 군주이자 지상의 신이자 초월적인 존재이자 무슨 더? 리바이어더 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공적 인격이 바로 군주이고 국가이고 리바이어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거든. 근데 이 군주가 안 무서우면 사람들이 군주 말 따르냐 안 따르겠니? 되냐 안 따르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냐? 앞으로 얘가 하든 모든 행동들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모든 판단도 여기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권자의 행위, 군주의 행위를 곧 자신의 행위로서 받아들이겠다. 알겠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게 두 글자로 흡사한테서 이걸 신의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줄여서 신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신약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탄생되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가 이후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국가를 지배할 권력, 즉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 군주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군주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주의 힘이 강해야지만 해. 그래서 절대 권력이야. 당연히 군주의 주권은 뭐 돼야 돼? 절대적이어야 돼. 그래야지 이기적인과 빡세게 통제할 수 있고 생존권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군주의 주권이 절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분할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알겠지? 분할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군주의 주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서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맞죠? 군주의 주권은 분할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다. 그게 홉스가 바라보는 국가관인데,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군주의 지배를 스스로 승인함으로써 그 군주를 두려워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보장받고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다가 좀 따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서 군주와 관련된 개념이 진짜 중요해. 홉스라는 사람에서 군주와 관련된 개념 되게 중요한데. 자, 일단 군주는 이거에서 많이 나죠.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 만들기로 하는 사회계약은 나와 군주와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끼리 계약을 한 거거든. 우리끼리 계약을 하고 국가를 만들어낸 거야. 군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군주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럼 이것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면 군주가 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거잖아. 군주는 계약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군주가 계약을 위반할 수 없는 거야. 계약을 위반할 수 없어. 다음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야. 계약자가 아니니까. 계약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 이 말 이해되니? 그 다음에 봐봐. 군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구성원들이 계약에 체결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성원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계약 당시 없잖아. 군주는 계약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근데 뭐를 강제할 수 있냐면, 자, 잘 봐. 자, 계약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계약을 지켜야 되거든. 군주 말에 따르기로 하고, 맞지? 그러면 군주가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없지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지키게 하는, 그거를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좀 초월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막 나와. 군주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 모두 강제할 수 없다. 틀린 말. 체결을 강제할 수 없지만 이행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요 근처에다가 한 마디 쓰자. 홉스라는 사람한테서 이걸 쓰고 해야겠어. 홉스라는 사람에게서 또 중요한 게 소유 권리 또는 정의 또는 불이라는 개념 있잖아. 이거 전부 다 사회계약 이후에 나타나는 거야. 왜냐면 아까 제가 자연 상태는 우리 각자가 다 무제한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내 것과 네 것의 구별이 없다 했잖아. 그래서 소유권이 없어. 근데 국가가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가 생겨나면 내 것이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홉스에게서 정의 자체의 뜻이 뭐냐면, 정의 자체의 뜻이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 요게 정의야. 그럼 부정의는 뭔데?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면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관념 자체가 언제 이후에 만들어진다? 계약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또. 정의의 뜻 뭐라고? 계약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부인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야. 어? 그러면 금주는 계약을 위반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계약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군주의 행위가 불이가 가능하니 안 되겠니? 군주의 행위가 부정이 할 수 있니? 말이 안 되는 거야. 부정의는 우리가 저지르는 거야. 군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거를 강제하는 게 국가라고. 군주이고. 그래서 군주가 불이할 수가 없어요. 되겠죠? 근데 이제 군주의 역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한다던가 아니면 군주도 당연히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계약 이후에 나타나는 소유를 잘 보호해줄 수 있어야 되고 계약 이후의 소유를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서로 죽고 죽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명 보호야 알죠? 소유 보호. 그리고 군주가 당연히 뭘 지켜야 되면 자연법은 준수해야 돼. 왜냐면 홉스는 이 자연법이란 하나님의 명령과 같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초월적인 존재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자연법은 준수하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야. 자, 그럼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세 번째는 군주는 당연히 입법, 건, 행정권, 사법권 모두를 다 보유하고 있다. 알겠죠? 주권은 홉스는 주권이랑 통치 권력을 좀 같은 것으로 보면서 주권이 절대적이어야 되고 분할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군주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군주가 절대적인 존재잖아. 맞지? 근데 이 정치지대 밑에다가 마무리할게. 만약에가 군주가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이거야.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외적인 침입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해. 그럼 이 국가 자체가 의미가 있니 없니? 없거든. 자, 봐봐.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의무, 시민의 의무라는 것도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의무가 무제한적인 건 아니야. 애초에 계약론자는 좀 조건적인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군주를 교체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군주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받아들이겠단 말이야. 이미 받아들일 약속을 했으니까 시민이 군주를 교체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홉스는 군주에 대한 정치적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성립하지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야. 군주를 교체하는 정치적 저항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주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미 한 번 뽑아진 군주는 절대적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교체가 될 수는 없다고. 시민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정치적 저항권이란 성립할 수 없는 거.
조금만 끌었다 갑시다. 사이에.